네, 54번 연습 운전면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운전면허. 자, 1번. 연습면허를 받은 날부터, 즉, 여러분, 연습면허는 우리 운전면허를 딸 때 필기 합격하고 실기 합격한 다음에 주행 시험을 보기 전에 주행 연습하라고 이제 연습면허를 발급해 주죠. 자, 연습면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해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냥 혼자 운전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연습면허 있잖아. 그래서 연습면허가 지켜야 할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 뿐이지 무면허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는 있을지언정 연습면허 취소됩니다. 이거 적발되면. 근데 연습면허가 취소될지언정 무면허 운전은 아니에요. 그리고 2번 사업용 자동차 운전 등 주행연수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고요. 연습하라고 연습면허 줬지 뭐 사업하라고 연습면허 준 것이 아니니까요. 3번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표지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A4지에다가 주행 연습 중 이렇게 써서 붙이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차량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자, 4번 연습 운전면허는 벌점 관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 연습면허는 정지제도가 없습니다. 연습면허 취소 제도는 있는데 정지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벌점제도가 궁극적으로 면허 정지에 활용하려고 벌점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습 운전면허는 정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면허 정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벌점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연습 면허 정지는 적용하지 않고 그냥 연습 면허를 취소해버립니다. 자, 임시운전증명서는 뭐죠? 이 임시운전증명서는 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그때 임시적으로 발급받는 것이 임시운전증명서입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솔직히 필요 없죠. 왜냐면 우리 경찰 전산망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한다고 해서 우리 무면허로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필요하냐면 이게 통상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제주도 놀러가서 렌터카를 빌리려고 하면 렌터카 업체들은 우리 경찰 전산망 공유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들은 이 사람이 운전면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가져오든지 운전면허증 없으면 이 임시운전증명서라도 가져와야 렌터카를 빌려주거든요. 이제 그러려고 이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인데 유효기간이 20일 이내예요. 대신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 안에서 20일 범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운전증명서의 최대 기간은 60일 이내가 되겠죠. 40일 플러스 20일 해서. 자, 국제운전면허증은 이제 국제운전면허증이 상호인정 외국 면허증까지 이제 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은 별도로 발급받는 것이고 상호인정 외국 면허증은 협약을 통해서 상대방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그냥 운전면허증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양 국가 간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것이 상호인정 외국 면허증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외국에서 발급받은 것은 입국한 날부터 1년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발급받는 거죠. 그것은 뭐 별도의 국제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전면허 있으면 그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그냥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국내 운전면허에 기반해서 발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거기에 기반해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도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이죠. 자, 그 아래 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가 그러니까 일단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의 신청을 해서 살려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제 그 요건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그 다음에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래서 모3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그래서
생모산표죠. 생모산표, 생모산표 또는 생모산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이 이 감경을 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대신 그 아래에 있는 사항이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 아래의 사항이 1, 2, 3번은 해당 사건이고 4, 5번은 과거 사건입니다. 과거. 그래서 1, 2, 3번 해당 사건에서 0.1%를 초과하면 안 돼. 0.1%를 초과하면 아니 기준이 0.03, 0.08인데 0.08 넘어선 것도 엄청난데 거기서 한참 떨어져서 0.1 넘어가면 그건 너무 많이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 되고 너무 중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인피교통사고를 했을 때 이 사건이 인피교통사고면 이 감경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 사건이 측정 불응한 사건이거나 또는 도주한 때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야.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4, 5번은 과거인데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인피교통사고 그 다음에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한 번이라도 과거 5년 내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년 내 3회 이상 인피교통사고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자 56번이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수여 대상자가 이게 이제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 경력자로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이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근데 수여하는데 그 기준이 인삼질 발성이에요. 사실 이제 안삼질 발성인데 안삼질 뭔가 좀 그러잖아요. 인삼질 발성하면 인삼 먹고 바다 목소리 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삼질 발성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이제 뭐 인하고 가까운 안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장, 삼색장, 질서장, 발전장, 성실장 이렇게 높은 것부터 그래서 우리 통상 직장 생활을 20대 후반에 시작해서 한 30년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30년 이상, 25년 이상부터 해서 이렇게 10년 이상까지 그렇게 인삼질 발성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보시면 저는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이 글자 숫자로 구분을 해서 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과음 무공 뺑 음주운전사 다섯 글자잖아요. 이 다섯 글자 해당되는 사항은 그렇게 그러니까 운전면허 있는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된 때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한 때부터 5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왜냐? 어떤 것을 잘못을 했는데 바로 면허를 따게 해주면 또 그 잘못 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반성 기간을 거친 다음에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그 사이에 반성을 해서 다시는 이제 그런 잘못 하지 않도록 이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둔 겁니다. 그것이 과음 무공 뺑. 그래서 과로 약물, 그다음에 음주운전, 그다음에 무면허, 공동 위험행위 이런 걸로 인피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뺑소니를 했을 때 그러면 5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망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면 5년간 제한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사, 그래서 과음 무공 뺑 음주운전사 이렇게 다섯 글자씩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뺑, 이 과음 무공 말고 나머지 사유로 인피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뺑소니 쳤어. 그러면 4년 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음의교 범죄무,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내면 3년 면허 취득 제한되고요. 자, 범죄무는 범죄가 여기서 나오는 범죄가 두 가지거든요. 자동차 이용 범죄가 있고 자동차 강절도가 있어요. 어쨌든 자동차 이용 범죄건 자동차 강절도건 그렇게 한 사람이 무면허까지 있어. 그래서 면허가 취소돼. 그러면 전 여기 이제 면허가 취소되는 거잖아요. 무면허니까 면허가 취소될 일이 없으니까 무면허니까 이제 위반한 때부터죠. 위반한 때부터 3년간입니다. 그래서 음의교 범죄무 세 글자니까 3년간. 나머지 2년이 공의, 음의, 무삼, 음교, 부정, 강제래요. 공의, 음의, 무삼, 음교, 부정, 강절. 공의, 음의, 무삼, 음교, 부정, 강절입니다. 그래서 공의, 음의, 무삼, 음교, 부정, 강절 2년 동안 제한되고요. 그 나머지가 1년이에요. 근데 다만 그 나머지가 1년인데 원자를 취득하려면 6개월이에요. 원자를 취득하려면 6개월인데 원자도 공동위험행위로 취소된 자가 원자 받으려면 1년입니다. 공동위험행위가 이 길에서 오토바이나 두세가 나란히 그냥 빠라바라밤 이렇게 다니는 것이 공동위험행위거든요. 그것이 도로상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 한 새끼가 또 금방 원자 받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이렇게 반성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유로 원자를 취득하려면 6개월인데
나머지 사유로 나머지 사유로 취소된 다음에 원자를 받으려면 이제 6개월인데 공동 위험 행위로 취소자가 원자를 받으려고 하면 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다 1년이죠. 그래서 유예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서 무면허 1년입니다. 1년. 무면허 2번도 1년이에요. 왜냐? 무면허 3번부터 2년이기 때문에 무면허 2번도 1년이에요. 또 자동차 이용 범죄도 없어요. 강절은 있는데, 그죠? 강절은 있는데 자동차 이용 범죄는 따로 없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 범죄는 무면허랑 결합하면 3년인데 자동차 이용 범죄만 있으면 사유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1년으로 갑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아래 교통사고의 처벌을 보시면, 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체 어떤 법으로 처벌하느냐? 자, 먼저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교특법으로 갑니다. 교특법.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 교특법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항이 뺑소니, 음주운전,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이 세 가지 것은 특가법으로 가요. 특가법. 그 나머지 짜잘한 사항이 도교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피 사건이 도교법으로 가고, 또 물피 뺑소니도 도교법으로 가고, 미신고 사항도 도교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이게 확실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피 교통사고나 교통법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 세 가지는 특가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뺑소니, 인피 뺑소니, 그 다음에 인피 뺑소니가 도주치사상이라고 하죠. 도주운전 치사상. 그 다음에 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법상으로는 5조의 11에 위험운전 치사상이라고 적혀 있죠. 음주운전 치사상이 위험운전 치사상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이 세 가지는 뺑, 보, 뺑, 어린이 보호구역, 뺑, 보 세 가지는 특가법으로 가고요. 그 나머지 짜잘한 사항이 도교법으로 갑니다. 자, 교통사고 처벌 특례 12가지 사유가 철길앞 횡단 어린이, 신중 무음 속보로 추추 이겁니다. 철길앞 횡단, 철길 앞을 횡단하려는 어린이는 신중하게 무음으로 속보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철길앞 횡단 어린이, 신중 무음 속보로 추추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자, 2호에 중앙선 침범 중침에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도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도로 횡단 유턴 후진은 안 들어갑니다. 일반도로 횡단 유턴 후진은 안 들어가요. 근데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은 이 중침, 이 12개 항목,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제한 속도를, 이 속도 위반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속 20km 초과해서 속도 위반했을 때 20km 초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거기에 끼어들기 금지가 들어가고요. 또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 다 들어가는데, 다만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하려면 이 깜빡이 등을 켜고 이 앞뒤 차량이 확실히 알게 한 다음에 앞지르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도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 이제 다 들어가지만 추가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냥 앞지르기 방법 말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1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했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하면 무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행했을 때 이 중과실 12항목에 들어갑니다. 그 아래 당구장에 안전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안전거리라는 것이 정지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입니다. 왜냐? 정지거리라는 것은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친 거거든요. 공주거리의 공자가 빌공이에요. 그래서 비어있는 채로 달려. 뭐가 비어있어? 브레이크가 비어있는 채로. 그래서 위험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까지 간 거리가 공주거리고요. 실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멈추기까지의 거리가 제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정지거리라는 것이 위험물을 발견해서 실제 멈출 때까지의 거리인데, 그 위험물을 발견해서 실제 멈출 때까지의 거리는 위험물을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이 시작하기 전까지 거리가 공주거리고, 그때까지는 이제 브레이크가 안 먹은 거죠. 근데 브레이크가 먹기 시작해서 실제로 멈추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제동거리죠. 그래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이 정지거리고, 만약 앞차와 정지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딱 부딪히는 거지. 딱 부딪혔건 또 부딪힐까 말까 하는 거리죠. 그래서 안전거리가 되려면 이 정지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약간 긴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공제 이렇게 해주세요. 안전공제. 그래서 안전공제 하면, 뒤에 있는 공제 합해서 정지거리고, 정지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가 안전거리다. 써놓고 딱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가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자, 정보로 넘어가시면, 정보의 질적 요건이 적정완식액입니다. 그래서 적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객관성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적실목, 적실문. 그래서 적실성이 이 정보가 이 사용 목적과 얼마나 관련되는지, 또는 이 문제와 얼마나 사용 목적이 곧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얼마나 관련되는지가 이 문제에 얼마나 관련되는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실목, 적실문. 네, 정확성은 사실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맨 끝에 객관성을 유지했는지 여부예요. 그래서 이 객관성이라는 것이 국익 중대와 안보 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성을 유지했는지. 그래서 객관성을 유비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예시사항으로 영국 총리실이 이라크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 보고서를 조작했다. 어떤 특정 정책이나 어떤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를 조작해. 그럼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터무니없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객관성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호정책 합리화 도구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정보 생산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보를 만들면 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실 것이, 객관성에 위배되면 통상 정확성에도 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에 위배되면 정확성도 만약에 보기 조문에 있으면 함께 골라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 출제자들도 알기 때문에 객관성 넣을 때는 정확성을 안 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문에. 그러나 정확성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 정확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미리 해 두셔야 됩니다. 객관성에 위배되면 정확성에도 위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통상 객관성이 위배되면 정확성도 위배가 되죠. 자, 그래, 정보의 분류를 보시면 정보 요소에 따라서 분류를 하시면 정치 정보, 경제 정보, 사회 정보, 군사 정보 뭐 등등. 자, 사용 수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 사용 수준, 수략술. 그래서 전략 정보, 전술 정보. 그래서 최고 수준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략 정보. 그 외에 사용하는 것이 전술 정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휘부가 사용하는 것이 전략 정보고, 그 외에 부문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술 정보고요. 자, 분석 형태에 따라서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입니다. 그래서 분기 현판. 그래서 기본 정보는 과거에 대한 정보고, 현용 정보는 현재에 대한, 판단 정보는 미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정보 출처에 따라서 입수 단계에 따라서는 근본 출처, 부차적 출처. 그래서 뭐 단근부 이렇게 연결시켜서 입수 단계에 따라서 근본 출처, 부차적 출처. 그래서 입수 단계에 따라서 아예 근본에서 따오는 정보가 근본 출처고, 하나 이렇게 튀겨서 오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받아서 받는 것이 부차적 출처입니다. 주기성 여부에 따라서 정기 출처와 우연 출처. 정기적으로 받아, 또는 정기적으로 받으면 정기 출처고, 그냥 우연히 만나서 받아, 그러면 주기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연 출처라고 하고요. 보호 정도에 따라서 비밀 출처와 공개 출처. 이제 비밀 출처는 비밀로서 보호되고 있는 출처가 이제 비밀 출처고, 공개 출처는 뭐 널려 있는 출처가 공개 출처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극 정보와 보안 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안 정보는 소극 정보라고도 해요. 그래서 목적보, 목적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적극 정보는 국가 발전을 위한 정보예요. 보안 정보는 국가 경찰 기능을 위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안 정보가 국가 경찰 기능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적극 정보는 국가 경찰 기능을 위한 정보 외에 나머지 정보죠. 근데 그 나머지 정보가 국가 발전을 위한 정보고, 또 정책 정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집 활동에 따라서
인간 정보와 기술 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활용한 정보, 인간 정보, 또 기술을 활용해서 얻는 정보, 기술 정보. 그래서 활인기, 수집 활동에 따라서 인간 정보, 기술 정보, 활인기. 자, 정보의 순환 과정은 먼저 정보 순환 과정 개관이 요수생배입니다. 요수생배. 이 정보 활동을 하는 전 과정이 요수생배예요. 그래서 정보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이 전 과정이 순환해서 돌아갑니다. 순환해서 돌아가면서 각 과정이 다시 소순환 과정이 있어요. 그 소순환 과정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먼저 요수생배의 정보 요구부터 봅니다. 여기서부터 순환 과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소순환 과정이 또 돌아가요. 그래서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은 기계명조입니다. 기계명조. 그래서 첩보 기본 요소를 결정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명령 하달해서 그래서 이제 수집 활동에 대해서 조정 감독까지 들어가는 그 단계를 거쳐서 이 정보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계명조. 자, 이 정보 요구의 방법 4가지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정보 요구의 방법 그 4가지가 자, PNIO, EI, SRI 그다음에 OIR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내용이 그 7월 7일 이전에 이거 다운 받으신 분들은 새로 좀 받아주세요. 여기서 이제 공지의 문제집에 없는 그 지문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지우고 이렇게 좀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PNIO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기본정보의 1년간의 운용 지침을 PNI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작성해? 국가 최고정보기관. 우리나라는 이제 국정원에서 작성하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부문 정보기관의 기본 정보활동의 기본 방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작성해서 딱 하달해 주는 것이 PNIO입니다. 자, EI는 PNIO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의의 두 번째 줄 보시면 해당 정보기관, 즉 부문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PNIO가 작성돼서 하달해주면 부문 정보기관에서 EI를 작성해서 그 부문 정보기관에서는 EI를 바탕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2번에 반드시 사전에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해서 첩보 수집을 명합니다. 왜냐? 이것은 미리 계획을 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PNIO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짜서 계획적으로 정보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첩보 수집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NIO를 지침으로 해서 작성되죠. 그래서 이 EI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 1번에 계속적, 반복적, 전국적 또 그 다음에 3번 끝에 일반적, 통상적, 장기적 이런 표현을 EI에 대해서 합니다. 이것을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SRI하고 비교하셔야 되죠. 자, SRI는 돌발 상황 해결을 위해서 임시적, 단기적, 단편적, 지역적 이게 SRI. 그래서 SRI 2번에 사전 첩보 수집 계획서를 하달하지 않습니다. 왜냐? 돌발 상황인데 뭐 첩보 수집 계획서를 어떻게 수집해? 그냥 우리 경찰청도 매일 몇 개씩 SRI 떨어뜨려 주거든요. 각 시도청 경찰서에다가 매일 한두 개, 두세 개씩 떨어뜨려 많을 때는 막 7, 8개도 막 떨어뜨려 그럽니다. 왜냐? 돌발 상황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발 상황이 생겨. 그러면 이 첩보 수집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 그냥 쫙 하달해서 쫙 수집해서 정보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죠. 자, 3번에 PNIO나 EI가 미래 정보 수요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SRI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정보 사용자들은 필요시 수시로 SRI를 활용해서 정보를 요구한다. 그래서 그 밑에 괄호에 정보 사용자들은 주로 EI를 적극 활용하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 공제 문제집에 이 지문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4번 그렇게 설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휘관들이니까 이거 보시면 정보 사용자들은 지휘관들은 필요시 수시로 SRI를 활용하는 거예요. SRI를 주로 활용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현안이 중요한 거야. 자, 원칙적으로는 이 국가가 잘 되려면 이 장기적인 조직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휘관들은 당장 현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안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내가 잘리는데, 그래서 지휘관들은 SRI에 필히 꽂히고 정보 기관의 속성이라는 것이 지휘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G기관이 SRI에 관심을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활동 역시 SRI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보의 속성입니다. 자, 그렇게 이 마지막 4번을 이해를 해주시고, 자, OIR은요, OIR PNIO에 누락된 주요 정보 목표로서 정보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필요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요구될 때 PNIO에 우선되는 이 정보 요구가 이 기타 정보 요구 OI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특징을 보시면 일시적이라는 특징은 SRI와 비슷하지만 SRI에 비해서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정보 요구 그 다음에 그 초위에서 PNIO에 우선되는 효력을 가져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최순실이라는 명단이 나오고 막 십상시라는 것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다 SRI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막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광화문 앞에서 5,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5만 명,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어느 순간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PNIO 자체가 변경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OIR이 돼버리는 겁니다. OIR이. SRI가 OIR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OIR은 뭔가 판이 바뀌었을 때 PNIO에 우선한 효력을 갖는 거. 그것이 OI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첩보 수집을 보시면 요수 생배의 두 번째 수집 단계죠. 수집 단계의 소순환 단계는 개수전입니다. 개수전. 그래서 개척 수집 전달이죠. 개수전. 개척 수집 전달. 자, 의의가 1번 첩보를 입수해서 정보 작성기관에 전달하는 단계고요. 자, 2번에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예요. 가장 중요하고도 왜 가장 중요해? 여러분 정보기관이라고 하려면 첩보가 있어야 뭐 정보기관이라고 하죠. 첩보 없으면 말짱황이에요. 정보기관이 행세하려면 첩보가 있어야 돼요. 첩보가. 그래서 여러분 뭐 첩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첩보만 첩보가 아니라 어떤 첩보라도 첩보가 있어야 정보기관이야. 물론 이제 중요한 첩보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하고 시장하고 이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경찰서장이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죠. 아, 뭐 시장님 뭐 테니스를 엄청 잘 치신다면서요? 뭐 엄청 잘 치시고 뭐 즐기신다면서요? 하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미친 새끼, 아니 내 뒷주사다고 하고 다니나? 이렇게 하면서 막 속으로 욕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겉으로는 아, 예, 껄껄껄 하죠. 근데 속으로는 욕하면서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내가 뭐 테니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면 혹시라도 내가 뭐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도 뭐 뒷주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캥기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진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 더 캥기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정보기관은 어떤 정보라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정보기관의 힘이고 행세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첩보 수집 단계입니다. 첩보를 수집해야 첩보가 있어야 정보기관이에요. 첩보가 없으면 말짱황이야. 그래서 첩보 수집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정보 생산 단계. 정보 생산 단계는 가장 똑똑한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똑똑한 요원들 뽑아서 정보 생산을 하죠. 한마디로 정보 생산 단계는 정보 보고서 작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의에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이 정보 생산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보고서 작성 단계가 정보 생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순환 과정이 분기 평분종회예요. 분기 평분종회. 자, 분기 평분종회에서 평가와 분석이 있습니다. 평가 분석.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처음 분류부터 제가 이제 한번 보시면 분류라는 것은 첩보들이 수집하면 내 지금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첩보를 수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번 지금 첩보보고서 작성하는데 이게 이번 문제 해결, 첩보보고서 작성, 문제 해결 여기에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 그래서 분류를 해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이제 기록실로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지 않고 그것도 역시 보관해 두는 거예요. 필요한 자료는 일단 대충 기록하고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평가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전 정보에 대해서 모든 첩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서 이제 평가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못 쓰더라도 언젠가 또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은 다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첩보들만 추려서 평가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평가는 첩보 그 자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첩보 그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인지, 이거 혹시 저기 함정을 파놓은 것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평가고요. 분석은 이제 믿을 만한 첩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그 첩보를 대비시켜 보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배포의 단계는 보시기예요. 보시기. 이게 채용 시험 때는 이제 필시적 계보라고 외우셨었죠. 필시적 계보라고 외우셨었는데 이 공제 문제집에는 보시계만 나옵니다. 보시계. 근데 그 이유가 뭐 필요성, 적당성은 다 보안성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제 문제집에서는 필시적 계보 전체가 아니라 보시계 3개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안성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적시성을 보시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당한 시기에 배포되고요. 그래서 먼저 생산됐다고 해서 그냥 바로 배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배포해야 되는 것이지. 자, 보안성,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계속성, 필요한 기관에 한 번 배포를 했으면 그 기관에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그 기관에 계속 정보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정보기관은 원래 행세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가오다시 하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정보기관은. 그런데 자, 정보기관이 특정 부처나 특정 공무원한테 정보를 줬다는 것은 정보기관이 이 정보가 저 특정 기관 또는 특정 공무원한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줬습니다. 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그 기관이나 그 공무원이 우리 나란 일을 하면서 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 나란 일을 하면서 그 정보가 그 기관이나 그 공무원한테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그 정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생기면 당연히 줘야지. 그걸 가지고 뭐 가오다시 하거나 뭐 밥 안 사주면 안 준다거나 그러면 진짜 그 정보관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번 정보를 줬으면 가오다시 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계속 정보를 주라는 원칙이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자, 정보 보고서를 보시면 정보 보고서의 종류가 자, 견문 보고서. 견문 보고서 그냥 말 그대로 견문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적어서 제출하는 보고서가 견문 보고서고요. 정책 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보고하는 보고서가 정책 보고서고요. 자, 정보 판단서는 정보 대책서라고도 하는데요. 정보 판단서와 대책서를 서로 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공제 문제집에서는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 똑같다고 보시고 지휘관으로 하여금 내일 집회 시위가 이렇게 전개될 것 같다. 몇 명이 참석해서 뭐 어떤 식으로 집회 시위를 할 것 같다. 그래서 내일 경력을 뭐 10개 중대 정도 배치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 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하는 보고서가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 시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비 경력이 배치되지 못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너무 적게 배치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정보과에서 집니다. 왜냐? 정보과에서 정보 판단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정보과장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뭐 경비과장만 해봤는데 이제 경비과장을 하면 이 정보과장이 엄청 갈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이제 정보과장님들은 이제 경험도 많고 또 그다음에 어떤 정보 경험도 그러니까 그냥 경찰 경험도 많고 또 정보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정보과장 주로 하시죠. 이제 하면 정보과장이 이제 경비과장을 막 길들이려고 해요. 그런 속성이 있죠.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서장님이 계실 때 아니 뭐 저는 그냥 서장님 안 계시는데 그냥 얘기를 하면 그냥 하면서 껄껄 웃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유, 뭐 정보과장이랑 막 싸워봐야 막 좋은 일도 없고. 근데 서장님이 딱 있는데 거기에서 정보과장이 저한테 아니 뭐 경력을 뭐 이거밖에 배치 안 했어. 또는 뭐가 미흡하네 하면 저는 이제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거요. 정보과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경비과는 기본적으로 정보과에서 정보 판단서로 해준 걸 가지고 우리는 하는 것이거든. 경비과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를 그냥 뭐 서장님 안 계신 곳에서 얘기하면 저는 그냥 뭐 그냥
반항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장님이 계시는데 저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바보로 만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꿈틀 거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과에서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를 통해서 지휘관한테 내일 경력 10개 중대가 필요하다. 라면 이제 지휘관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경비과에도 그 보고서를 넣어주죠. 그러면 경비과장이 지휘관 승낙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10개 중대, 50개 중대, 100개 중대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과에서 판단을 한 대로 경비과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고요. 정보 상황 보고서는 사회 갈등이나 집단 시위 사항 등을 전파하는 보고서가 정보 상황 보고서고, 그래서 이것은 신속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일명 속보라고도 합니다. 자, 정보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판예 전추입니다. 판예 전추. 제가 보고서를 쓰면 맨날 판단됨, 사료됨 이렇게 써요, 우리는. 근데 정보과에서는 이걸 좀 구분한다고 합니다, 용어를. 그래서 판예 전추, 가장 확실한 것부터 판단됨, 예상됨, 전망됨, 추정됨, 우려됨. 그 각 내용이 뭐냐면 거비장 막대. 그래서 거의 확실시, 비교적 확실, 장기적으로 예측, 막연히 추측,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정도. 그래서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집시법을 보시면 먼저 자, 집시법상 주추자, 주관자, 질서 유지이 나오는데, 먼저 주추자는 자기 이름으로 집회 시위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 주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추자가 주관자를 따로 둬서 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주최자 최고로 높은 사명을 했습니다. 왜냐, 최자가 들어가니까. 주최자가 최고로 높으니까 주최자가 주관자를 둘 수 있는 것이지 주관자가 주최자를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최자가 최고 높은 사람이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 주최자가 주관자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기 이름이란,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집회 시위를 개최한 사람이 이제 주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름이 딱 집회 신고서에 기재된 사람만 의미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서 자신의 주관하에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 사람도 주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집회 시위가 변질돼. 그러면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그 참가자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적시를 해야 되죠. 근데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면 참가자가 하여튼 일탈한 것만 가지고도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해가 더 쉬워요. 그래서 주최자라고 볼 수만 있다면, 집회가 변질되면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최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말하는 주최자가 이 신고서에 이름 적힌 사람만 주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최했으면 주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에 주최자 자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배자 단체도 가능합니다. 특히 수배자도 주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시법이라는 것이 집회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법일까요? 즉 집회 시위를 단속하기 위한 법일까요? 아니면 집회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일까요? 집시법은 집회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주최자 자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외국인 수배자 다 가능합니다. 자, 질서유지는 주최자가 자기를 보좌하게 하기 위해서 임명한 자입니다. 근데 이 질서유지인의 자격은 다른 자격은 하나도 없고 그냥 18세 이상이라만 적혀있어요. 그거 빼놓고 능력, 자격, 전문성에 관한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18세 이상이면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고요. 3번에 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의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왜냐? 이걸 착용해야, 그래야 질서유지인인 줄 알고 그 사람 지시에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